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에어셀 전기요. 네.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한 월동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보국전자의 에어셀 전기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보국 에어셀 전기요는 물빨래가 가능합니다. 아니, 전기요가 물빨래가 가능해? 그러니까. 손으로 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탁기 넣고 탈수까지. 이게 가능한 진짜 워셔블 전기요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자파 걱정 필요 없는 전자기장 환경 인증인 EMF 인증을 받아서 안심인 제품입니다. 또한 특허받은 에어셀 퀼링 시스템으로 최적의 쿠션과 뛰어난 보온력을 자랑합니다. 이미 유명한 제조사의 인기 제품이니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지요. 11월 22일 기준으로 인터넷 최저가는 보국 에어셀 전기요 싱글의 경우 89,100원, 더블은 98,100원. 하지만 김용민닷컴이 이 가격에 받을 수는 없겠죠. 압도적 판매가 싱글 74,900원, 더블 84,500원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10,000원 이상 저렴한 가격.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무상 AS가 보장되는 100% 정품이 되겠습니다. 에어셀 전기요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늘 또 얘기 나온 김에 오전에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왜 국민의힘은 탄핵 때 당을 해산하고 뭐 해산해봐야 다시 뭐 해처 모여를 하겠지만은 왜 해산조차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을 안 가지시나요? 그러네요. 정답을 찾았습니다. 재산 부동산 자산 때문에. 공화당 민정당 시절에 16개 시도에 시도당을 다 건물을 샀어요. 매입을 그래요? 했어요. 사는 과정에서의 의혹도 많아요. 뭐 방탈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런데 그게 대부분의 대도시에 하나씩가 있어요? 대도시의 아주 핵심 지역에 있어요. 완전히 진짜 몰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해산하면 그러면 국고로 환수되니까 그쵸.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태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힘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그 당이 철학 없기로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학은 아주 살아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16개 시도에 다 계시니까 당사 사진 찍어서 제보 한번 하라고 해보십시오. 건물이 위치가 정말 좋은 데 있습니다. 그건 전혀 몰랐네. 네. 민주당도 그 시도당 그렇게 당사 사야 된다 사는데 못 사잖아요. 못 사죠. 연수원 하나 못 사잖아. 네. 왜 그래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러면 지금 다 새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기도 임대료, 하고 연수원을 안 사는 건 제가 봐서는 뜻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뜻도 없나? 뜻도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 필요하면 어디 외부에다 데려다 쓰면 되지 키워야 될 이유가 없고 당원들이 똑똑하면은 지도부가 불편하거든. 그렇게 당원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연수원 정말 필요한데 연수원을 연수원 필요하죠. 말만 나오고 맨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의 연수원장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당원들 교육 오면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당원 교육이라든가 이 양성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신 분들이에요. 거기 가서 늘 강연하고 특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선에서 이인재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그런 면도 있었군요. 네. 그래요. 네. 참 중요한. 그렇죠. 정당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 그 당의 어떤 이념과 그렇죠. 철학이 또 네. 계승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교육의 부재는 그 당의 위기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맨날 외부에서 전략도 외부의 인사들이 짜고 이러니까 안에 기능이 없어 지금 보면.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막 성질나요. 네. 성질나는 게 진짜 전문가들은 정당 내에 있어요. 그렇죠. 정당 내에서 1년 12달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사람들에서는 대선을 대우해주지 않고 외부의 이야기를 대단한 이야기 연장만 듣고 그 있잖아요.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그렇게 선대위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할 때는 하나도 보도 안 되고 양정철 비서관 얘기하니까 바로 언론에다 보도되고 그런다고. 아니 양정철 그 형은 어떻게 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올 마음이 있겠지. 올 마음은 넘쳐나는 있죠. 거 같죠. 넘쳐나는데 넘쳐나는 거 같죠. 정말 뭐 당에서 전략가로 이렇게 양정철을 전략가 아닙니다. 취급하고 우대하고 온업이 그러고 있습니까? 오시기를 바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최근에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한 다음에 그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폐쇄를 하고 전략 보고서 써서 올리고 그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연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캠프에 합류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을 잘 못하는 의원 구조를 만드는데 공천 과정에 깊이 엄청나게 영입과 공천 과정에 인터했어요. 개입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저는 원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은 뭐 그래서 부천을 떠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의 90초 침묵. 네. 이 사건이 미칠 여파 한번 좀 상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좀 젊은 층에게 반응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프롬프터가 올라오길 기다렸다라고 해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 시간에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발휘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리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영상이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요. 이게 지금 순발력이 저렇게 없나. 근데 어떻게 국가 위기가 왔을 때에도 저렇게 멀뚱멀뚱 어리둥절하고 있을 건가. 그렇죠. 이제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군 통수권자하고 그렇죠. 국가 원수의 자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보고서 안 올라오면.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의전받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예. 저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성의 문제보다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될 때 대중들은 반응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 세력의 우열을 판단할 때 능력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너무 없거든요.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없으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번에 삼김이라고 불리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어느 쪽 사람들이었습니까? 애초에. 다 이쪽 사람. 당장 윤석열은 또 어느 쪽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지금 보수 정당 뿌리도 깊고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인데 민주당도 사실은 저기 이승만 당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시작한 한민당을 뿌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갈라졌어요, 중간에. 그래요? 또 달라요? 그거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민주당을 한민당 이제 학자들이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955년에 신익희 선생이 합류하던 시점부터 해서 민주당의 역사성을 삼고 있어요. 한민당 아니에요? 한민당은 이제 없애버리고 물론 이제 김성수, 송진우 등의 흐름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 사람 누구야? 또 저 돌아가신 조병옥. 조병옥. 조병 뭐 그런 분이 들어오기 같이 한민당의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신익희 선생의 흐름을 정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 보수 정당 이승만 당 다음으로 생긴 그건 당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보수 정당 사람들은 이번에 아무도 간판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왜 그러겠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화 이후에 정보화 시대가 오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 뒤떨어져서 아직도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 수준의 그런 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흔히 하는 검찰이라든가 법조 관료들이 합쳐진 그 정도 수준의 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뭐 이런 당의 사정들을 보더라도 좀 너무 무능한 사람들이고 윤석열 자체도 이거 정말 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 여기에 의문을 그래서 많이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방송에 나와서 퀴즈를 냈어요. 네. 자,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부적합한 사람은 1번 윤석열, 2번 박근혜, 3번 안철수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셋 중에는 박근혜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한 18해 정치를 했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는 그렇죠.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물론 뭐 그게 전대미문에 엄청난 부정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미 지도자로서의 뭐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기본기죠. 완전히 그 무념무상의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 저는 이 영상을 한 6개국, 7개국으로 번역해서 짤 만들어가지고 네. 외국에 쭉 돌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국가의 망신이. 아니. 우리나라 보수가 제가 앞에도 이야기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수가 아니에요. 네. 거기서 어디는 묵음이 많으니까 네. 영상에 시간 내가지고 음악을 쫙 깔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윤석열의 이런 무능과 무념의 상황은 집권했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왜 이런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을까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대한 분노의 표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실력과 어떤 자질 이런 것 때문에 주는 지지의 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반문재인 정서죠. 반문재인 정서죠. 너무 뼈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초반에 거의 70, 80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문의 정서가 생긴 걸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문제는 없는 갈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도 아쉬운 게 조국 장관을 만약에 당시 해임시켰을 거라면 윤석열도 같이 해임시켰더라면 그렇지. 둘을 같이 해임시키면은 딱 좋지 그림이. 초기에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윤석열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 또 하나 또 가정하는 게 이겁니다. 왜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의 부동산을 공개했을까? 누가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로남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그 문제. 본인이 또 빅엿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못지않은 사람들이에요. 노영민도 그렇고 양정철도 그렇고. 양정철은 말이죠. 이거 진짜 문재인 정부의 비수를 꽂은 자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 그 전에 뭐 전쟁 난다는 위기 상황 해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 자체를 거의 망쳐놨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해결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잘했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인사 문제 몇 개로 이렇게 이 반문재인 정서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면 인사 문제라는 게 이제 보통 잘못했을 때 그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다 놓친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정부는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잘못했는데 그걸 계속 잘했다고 그렇죠.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 참모들에 대한 네, 온정주의가 그럼 이전에 좀 있었다는 온정주의라면 진짜 정말 그 생각이- 문제. 참모들에 대한 온정주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인자가 세 개 있어요. 참을인자, 어질인자, 잔인할 인자. 근데 문재인 잔인할 대통령은 인자. 이 잔인함이 없는 거야.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마다 경질성 인사를 했었더라면 국민의 분노나 그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때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그걸 다 안고 왔어요. 그게 계속 다 안 되면서 계속 안고 온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는데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전방 순시하는 나라 봤습니까? 노영민이 그랬어요? 아니 임종석 실장이 임종석이? 근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나와가지고 언론에다가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멘트 날리고 있어요. 또 사면 운운하고 자빠졌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참. 노영민 실장 뭐 충북에서 도지사 출마하는 이런 이야기 지금 그 지방 그래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염병하고 있네. 정말 그 정말 그러니까 부끄러운 진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분통 터집니다. 분통 터져. 그 사진도 어떻게 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 선글라스 낀 사진도 안 나갔으면 몰랐을 텐데 그거 어떻게 나갔잖아요. 또. 꼴값을 떨고 있어요. 꼴값을. 아, 아유 진짜 참 열불납니다 진짜. 아니 그 순간에 또 사실은 저는 느꼈거든요. 저 같은 나부랭이도 조국 전 장관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 칼 들었어. 칼 뽑았어. 대선 나가려고 하네. 아니 저 같은 나부랭이도 그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럼 대통령께서 좋아 조국 날리고 윤석열도 날려가지고 조기에 수습을 하셨어야 했는데 물론 스크래치 나겠지. 당시에 뭐 굉장히 또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겠지만 금방 복원되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윤석열이가 끝내 사표를 낼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기강 잡겠다고 하는 추미애 장관 저렇게 혼자만 빅엿을 먹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참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 이득이 없다는 걸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뭐 육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협지에 보면은 제대로 된 검객은 잔망스러운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서늘하게 배워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그럼. 있어요. 내 팔이 같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때로는 잔인한 겁니다. 아니 하다 못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대통령님 제가 나중에 저들의 어떤 반격이 있어서 죽더라도 이 일은 제 손에 피를 묻히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냥 다 자르고 본인도 사표 내고 그리고 본인도 사표내는 했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 인간들은 지 자리 지키기 급급하고 말이죠. 임기 말이 되도록 말이죠. 그래도 그 충북지사 나간다 경기지사 나간다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죠.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있어요. 말을 차마 못할 뿐이지. 많아요. 몇 명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을 좀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정부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삿대질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청와대 참모는 그냥 참모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사람, 참모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장관은 일부 위임받았지만 국회의원 꼴보기 싫더라도 국회의원들 대답에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88% 지급할 때 원성이 자자할 때 그때 경질론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딱 정리를 그랬어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막 묻혀서 오면서 불만은 계속 잠재적으로 있고. 근데 지금 또 강원도지사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게 지금. 나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저도 사실 좀 리더십이 없다는 스스로의 그 어떤 자평을 하면서
보면서 부족함을 항상 저희를 잘 실감하지만- 이끌어주고 계시는 아니 별 말씀을 실감하고 있지만은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사람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네, 이건 그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지 강요와 또 그렇죠. 청와대 비서진 국가경영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노동자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같이 돕고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동지의식 가져야 된다. 이건 좋아.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 사무를 맡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다면은 아니다 싶을 때 그 권한 갖고서 남용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그냥 YS처럼 목을 날려야죠. 난 참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뭐 저는 없습니다. 그런 아직까지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와 오래된 참모들과 일을 그쵸.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를 물려받았거나 아니면은 2012년 대선을 실패하고 새롭게 이제 측근으로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저는 그분들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기 동계 보면은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전부 다 가신들 참여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으므로도 야인으로서 떠들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책임을 진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부랭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결같이 그분의 어떤 그런 서포터스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 무슨 뭐 어떠한 공식도 하지 않고 물론 뭐 무슨 정치권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일절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재명이 성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끝난다 그럼 그때부터 나도 이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지. 그러나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저도 그러면 제가 그런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공직이나 좋은 자리에 저는 김용민 PD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절대 형님은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죠? 네, 예. 저는 물론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담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뭐 짚고 나면은 그 집에 개도 그냥 뭐 이렇게 감투 쓰고 다니는 편인데 뭐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런 기여다라는 근데 이제 생각을 동지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그렇죠. 아니 능력 있는 챙겨주고 분들은 하는 거죠. 하셔야죠.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책임지는 공직에 가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수현 정책실장 그 양반 때문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또 그냥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니 지난번 때 그렇게 크게 한번 노무현 정부를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정권을 넘겨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무슨 염치로 또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았어야 했는지 그건 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은 아부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부합니까 그 양반이? 아니 뭐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다 못한 거를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나 보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다음 정부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또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얻는데 뭐 선거 전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미 크게 한번 신뢰 손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선대위가 지금 삐걱거린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장제원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장제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싫어하는 모양이고 세게 들이받았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김병준 이 삼각축이 윤석열을 주위에 둘러싸고 집권을 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 공을 세우더라도 또 꼬물도 없을 것이다. 뭐 제가 보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 김한길 대표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재원이가 그래서 오늘 자기는 뭐 어떤 직도 갖지 않겠다. 김용민 선언을 또 그대로 그래요? 풋풋해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우리 종인이 형이 좀 마음이 풀리실까요? 그러면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너무 일당한 걸로 아니, 저는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수도 있네. 어르신이 그 간장 공장 출신이잖아요. 간을 잘 모시기 때문에 지지율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여차하면은 뭐 3, 4주 후에 아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정권 교체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를 띄워주는- 시켜 세우는 그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이거 참 이 어르신의 그 밀당 너무 저 수법이 오래됐지만 여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 이 양반도 인정하는구나 하는. 아니 근데 정말 윤석열 캠프에 이 양반이 안 들어가면은 뭐 타격이 있을까요? 안 들어가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전략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김병준
김병준, 김한길 포함해서 약간 지역 구도를 연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말이 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안철수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 안에서 윤석열이 생각할 때는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안철수가 PK고 자기 충청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의 김한길의 역할 이런 거 3축을 이용해가지고 이 어떤 지역 구도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이 안철수를 지난번처럼 4.7 재보궐 때처럼 떨어내려고 하면은 본인 생각하는 전략엔 여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장제원을 끌어들이면 싫어하는 거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들임으로써 약간 이제 길들이기 내지는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힘을 조금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자기 선거 전략의 구도를 완성시키려는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고도의 전략을 쓸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머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선동이나 장제원, 김병준 실장 이런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을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핵심입니다. 네. 이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영입되어 오는 케이스고요. 김병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서 꾸준히 조언을 받아왔고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김병준 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권 후에도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 몫을 다 뺏어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합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시 지지율 문제라고 봅니다. 지지율 문제. 한 1, 2주 정도 간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팍 떨어진다. 그러면 합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타이밍은 잘 봐요. 이게 조정기에 들어가니까 컨벤션 효과 빠지니까 또 이렇게 자기 목소리 세게 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밀당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이제 충분하게 자기 몸값을 높이면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기가 원래 원탑으로 가려고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병준과 김한길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몸값을 한 번 더 올려야 되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은 뭐 한쪽에서는 김용민 PD 같은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그 대접도 못 받으니 거기 뭐하러 갔어요?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또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오라고 하고 저는 정치라는 게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조응천의 쓰임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구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구도에 갇혀 있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요인 그리고 지금 반문의 정서. 근데 그 둘하고 조금 다른 이재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자체도 지금 비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차별화를 지금 또 만들지를 못하는 구조예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진짜 이제 다 사라진 지역 구도를 다시 복원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정말 큰 틀에서 이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전략을 구사하는 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이 자기 갇힌 틀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별도의 전략이고 이 대선판에 전반적으로 표를 어떻게 이게 구축을 할 건가에 대한 큰 전략이 지금 아직 안 나고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네. 이분이 이제 행정가만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당대표나 이런 걸 해보더라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 누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구도의 변화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상정도 만나야 됩니다. 심상정도 만나야 되고요. 지금 정의당 내에 옛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유시민 장관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분들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심상정 후보하고 연대하자, 연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안철수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도지향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온건 보수까지도 만나고 그렇게 쭉 판을 크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다수자 연합이거든요. 내가 다수파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은 수구집권 저지 잡탕정당. 원래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탄핵하고 이기고 나니까 우리끼리 집권할 수 있는 진보개혁정당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탄핵 끝나자마자 유승민 같은 사람한테 경제부총리 주고 심상정 노동부 장관 주고 안철수도 데려다가 한 자리 주고 뭐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국민의힘을 굉장히 극소수파로 만들어내는 한국의 극우적인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런 포위적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안 했던 거지. 갑자기 배가 불렀던 거죠. 아니 제안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한테는 제안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정치 지형상 그 받기 쉽겠습니까? 굉장히 지지율 높을 때 안 되더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DJP 연합으로 집권했고요.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몰린 상황은 포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치 구도를 그렇죠. 깨트려야 그렇지. 됩니다. 역포위로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 사실은 92년 대선에서 진 게 호남이 포위됐다. 포위됐죠. 이 프레임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DJ가 다음 97년 대선 때는 DJP 연합이라는 그걸 만들어낸 거죠. 역포위 전략, 그렇죠. 이회창을 포위시키는 네. 그 전략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지역연합을 하면 퇴행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념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념연합.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상식연합 어떨까? 상식연합. 상식. 모상식한 세력과 그것도 좋네. 네, 상식연합 세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 PI적인 관점으로 이제 능력과 무능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대선판에서의 표심을 작동시키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퇴행적이긴 하지만 저쪽에서 그런 전략을 구사할 때는 이쪽도 뭔가 그에 준하는 큰 전략이 움직여져야 되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정의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앙숙 비슷하게 된 거에 책임은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후보예요.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병준과 김한길 이 올드보이들은 죽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으로 갔네요. 이들의 쓰임새는 뭘까요? 복수열전. 사적으로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시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고 왜 싫어할까요? 글쎄요. 뭐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아 그래서 그러면 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인정 못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폐인 될 거예요. 왜 마음을 얻었는데 국민들한테 그거 알아야지. 근데 김한길 그 형은 참 김병준이야 뭐 오래전에 마시간 양반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김한길은 원래 민주당 있을 때도 민주당 대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있을 때도 별로 상태가 안 좋던 문재인은 분이세요. 엄청 반문이었죠. 김한길.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바닥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안철수를 기점으로 해서 새정치의 바람을 이분이 같이 타면서 완전히 반문에 섰어요. 반문에 섰고 어떻게 보면은 김병준보다는 이 김한길의 복수심이나 원한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정치의 일선에 복귀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자기의 뭔가가 깊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김한길 씨가 52년생, 김병준 씨가 54년생이거든요. 이제 70대 거의 70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포위하겠다라는 이제 퇴행적 포위 전략이죠. 퇴행적 그렇죠. 포위 전략인데 이게 장단점이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 젊고 신선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다양한 진보, 개혁, 중도, 온건 보수까지 포함되는 역포위 전략을 같이 써줘야 돼요. 이걸 그냥 구태라고 그냥 멸시하고 그냥 무시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이 안에 힘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포위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너무 지금 이제 20이나 30으로만 너무 포커싱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재명 후보의 핵심층은 40대, 50대거든요. 그래서 이 층의 요구를 잘 읽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지금 사안들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기소되고도 남았겠지만은 어떤 두 사람은 지금 기소가 임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뒷심을 얼마나 발휘할 것인가 이게 변수로 남아 있긴 한데 기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되면 기소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국면까지 왔는데. 이제 김건희 씨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씨는 검찰 고발 사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판사 사찰로요. 이게 이제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아예 왜냐면 그 그게 이제 손주성이가 인정까지 했어.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징계 네.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면은 우리 홍준표 형님이 가만 안 있겠죠. 네. 후보 교체 후보 교체 이야기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기소돼서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공직 자격을 그렇죠. 박탈한다라는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예. 물론 이제 달리 해석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홍준표가 또 그걸 또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해 줄 리가 네, 없겠죠. 예. 근데 또 그렇게 후보가 바뀐다는 거는 또 쉽지 않아요. 바뀌는 전대미문의 거는 일이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윤석열이 더 확장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근데 이제 적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홍준표, 들고. 유승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는데 홍준표, 유승민 같은 사람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홍준표, 유승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정권에 탄압이다. 야당 후보 흔들기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캠프에 합류해 버린다. 이러면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쉽지 않고 그거는 지금 뭐 대장동 관련 이슈도 그렇고 다 선거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수사는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전부 다 수사 자료들은 다 축적해놓고 나머지는 다 대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 예컨대 이제 윤석열 씨가 된다면은 대통령 퇴임 탄핵. 때까지는 그냥 덮어버리는 탄핵을 거 다시 아니에요? 또 해야 되나? 만약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일 없지만 된다면은 네. 그냥 우리는 당사 폐쇄하고 전 국민들 길바닥에 나가야 됩니다. 길바닥에 나가서 당선 무효 운동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기소가 안 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형사적으로 연기할 수 호출을 있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들고 나가야 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봐준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저는 최소한 검찰하고 공수처가 그때까지 그냥 수사를 안 한다면 면죄부를 주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4개월, 100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질질 끌어서 판단을 안 한다? 그건 진짜 대놓고 봐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후보로 만든 것 자체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여기는 지금 김건희 씨 것도 심각하잖아요. 김건희 것도 네.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 영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가 됐다? 이거는 전대미문에 전대미문의 사태예요, 이거는. 게다가 또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재명은 개미들하고 똑같은 처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개미들의 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시간은 결코 윤석열 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전두환이 죽은 날 오늘 정치생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초 침묵 사태로 좀 더 격차가 좁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용민 PD님도 도리도리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그 정도가 아니 쩍벌도 해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네. 순발력도 있으시고 이게 또 리더십이 진행병이라고 진행병이라고. 예를 들면 제가 이인영 소장님만 봐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드시지 근데 않겠습니까? 잠시 제가 아까도 한눈 팔았는데도 계속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순발력도 있으시고 이 장악력과 통찰력이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음 이재명 정부 때는 역할을 안 합니다. 예, 그냥 뭐 응원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정치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